안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인터. 한 반 정도죠, 반 정도. 네. 어드밴스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격차가 심해요, 우리. 네? 그래서 우리 인터 지금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요번 주말에 듣죠? 그래서 원래는 이 과정은 인터를 듣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학점 취득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인터를 동시에 가능하게끔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될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려고 하니까 대신에 오늘은 천천히 나갈 테니까 토요일, 일요일 인터 들은 거를 충분히 복습을 해갖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의 계획표 잠깐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강의 계획표를 보면 자, 월목 수업이 진행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1월 8일은 수업이 1월 8일이 월요일이죠. 그래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1월 8일 목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이에요. 고쳐주세요. 오타예요, 오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1월 8일 목요일이 아니고요. 월요일이라고 그래요. 이게 벌써 이거부터 안 돼. 월요일은 수업이 없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터를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인터를 정리해갖고 와야 되니까 그 시간을 벌어들이려고 수업이 없고, 두 번째는 백허가 없어요. 백허 2018년도 교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수업을 들으면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문제 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업 진행이 불가능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은 수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인터 듣는 분들은 잘 듣고 그 토요일, 일요일 꼭 수업 들으시고 그 재무제표 양식을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월요일 날 수업 우리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복습을 해갖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반드시 해갖고 오시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뭐의 약자예요? 그쵸, 그런 거죠. 이게 유형 자산인데 property, plant, equipment가 뭔지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됐다고 치고 이제 막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필기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질문하면서 PP가 뭐예요? 이러면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 인터 수업 두 번 들으면 재무제표 포맷을 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PP가 유형 자산이고 뭐 이런 걸 이해가 되실 테니까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듣고 충분히 복습을 해갖고 오시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돼야 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 지금 같이 듣는 분들은 반드시 그걸 병행을 하시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목 쭉 수업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또 설날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2월 15일 목요일은 또 수업이 없어요. 설날 연휴니까. 안 믿겨지면 그냥 와보세요. 문 닫혀 있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수업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월목 계속 수업을 하는데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을 빼다 보니까 우리가 시수가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12회차 가보세요. 12회차가 며칠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월 14일인데 그때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래서 그때 이제 중간 시험을 따로 볼 테니까 수요일 날 한 번 더 오셔서 중간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중간 시험 범위는 파트 1이라고 돼 있죠. 파트 1. 파트 1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코스트 어카운팅이니까 우리가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세 개가 돼 있는데 그게 뭔지 이따 설명할 거고 파트 1 코스트 어카운팅이 중간 시험 범위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16번째 시간이 3월 1일이죠. 3월 1일. 그때가 기말 시험인데 그때가 파트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지금 인터 이거 같이 듣는 분들은 학점 때문에 듣는 거니까 중간 기말은 꼭 참석을 해서 학점 취득을 하셔야 되니까 그 일정 맞춰갖고 반드시 해주시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종합 문제를 몇 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15장, 16장은 나중에 동영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혼자 벽 보고 촬영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장, 16장은 동영상으로 나중에 와서 보시면 되니까 우리 오프라인으로는 14장까지만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나갈 테니까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 인터를 꼭 듣고 제일 중요한 건 재무제표 양식을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밸런스 시트하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양식을 적어줄 거예요. 그럼 그걸 반드시 암기를 해서 PP가 뭐냐 그럼 딱 뭐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요. 일단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이미 들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약간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처음엔 수준이 좀 낮을 수가 있는데 방심하지 말고 예? 언제 또 훅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잘 따라오시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백허책이 없지만 하여튼 다음 주 목요일 수업 때는 백허책 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리회계가 우리 IFR에서 그 개설된 과목 중에는 계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업 시간에는 요거 지참하세요. 계산기.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요 책하고 요 책은 이론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허책 반드시 지참하시고, 근데 문제풀이 할 거고, 그 다음에 계산기 반드시 지참하시고. 자, 휴대폰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그럼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쌀집 계산기라고 하죠. 이런 거 하나 구입해서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 일단은.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 코스트 어카운팅 처음이기도 하고, 우리 코스트 어카운팅에 속한 과목이 BEC죠, BEC. 그래서 BEC를 또 여러분들이 처음 듣기 때문에, BEC 과목 구성이라든가 전략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테니까, 우리 교재를 딱 펴주세요. 교재 맨 앞에 1페이지 가보세요. 1페이지. 자, 1페이지 가보면 CBT 인트로덕션이라고 했는데 빨리 펴주시고. 자, CBT 인트로덕션 보시면 거기 4과목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죠. 그래서 4과목 구성 내용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오른쪽에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 컨셉만 보는 겁니다. 일단. 자, 줄여서 학원에서는 BEC라고 해요. BEC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총 수업 시간은 4시간이에요. 4시간. 4시간은 총 몇 분이에요? 이 정도는 하겠죠. 인터 안 들었어도. 240분 동안 시험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릿이라는 건 이따 설명할 테니까 이따 보고. 자, MCQ, TBS, WC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빨리빨리 보세요. 자, 밑에 보시면 MCQ는 뭐예요? 약제예요.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 퀘션이니까 사지선다입니다. 사지선다. 사지선다인데 배점이 50%예요. 자, 그리고 가로 안에 숫자는 문항수입니다. 문항수. 62문항이에요. 62문항. 62문항에 50점이면 문항당 한 몇 점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0.8점 정도 보면 되겠죠. 0.8점 정도. 그래서 한 문항당 0.8점이다. 이게 과목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과목마다 이 집에서 분석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오늘은 BEC니까 BEC만 잠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TBS 보세요. 자, TBS는 뭐의 약자예요?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줄여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 종합 계산 문제입니다. 종합 계산 문제. 종합 계산 문제인데 배점이 35점이에요. 자, 근데 문항수가 거기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5라고 된 걸 4라고 고쳐주세요. 4라고 고쳐주시고. 네 문제 나옵니다. 네 문제. 자, 네 문제 35점이면 한 문제당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점 빼면 한 9점 정도 되겠죠? 9점. 그래서 대충 한 9점 정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한 문항에 9점이고, 요거는 한 문항당 0.8점이면, 요거 한 문항당 요거 몇 개라고 할 수 있어요? 11개라고 할 수 있죠. 요거는 MCQ 11개랑 똑같다. 이렇게 배점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4문제 중에 한 문제 틀리면은 MCQ 11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짜릿하죠? 네? 짜릿하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일단은. 그 다음에 WC. WC는 거의 뭐예요? 그래서 Written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에세이입니다. 에세이. 그래서 유일하게 4과목 중에 에세이가 있는 게 또 BEC입니다. BEC. 배점은 15점으로 돼 있고요. 자, 문항수는 3문항 돼 있죠. 3문항. 자, 그럼 문항당 또 몇 점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 5점이겠죠? 5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요 파트가 다른 과목하고 다르죠. 다른 과목들은 옆에 보시면 에세이가 없죠. 다 MCQ에 TBS인데 우리는 에세이가 15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다른 과목들은 요 15점이 이제 여기로 다 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35대 15로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종합 문제가 배점이 높은 게 우리한테 유리해요. 에세이가 있는 게 유리해요. 둘 다 안 좋죠. 다 MCQ가 100%였으면 좋겠죠. 이게 한 2년 전에 그랬어요. 한 2년, 3년 전에 그랬는데 이게 시험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또 TBS가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리해졌다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에세이가 있는 게 우리한테는 페널티예요. 영작을 하셔야 되니까.
영작도 길게 쓰셔야 돼요. 짧게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작은 단기간에 이게 완성될 수도 없잖아요. 평생 완성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페널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파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 합격자들 그 수강 후기 그 합격 후기자 올라간 거 보시면 다른 과목보다 BEC가 점수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어카운팅이랑 오디팅 막 90몇 점 받는 사람도 BEC는 막 뭐 80몇 점, 70몇 점 이렇게 나온 이유가 요 에세이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어쨌든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일하시고, 자 그럼 일단은 전략을 짜는 거니까 오늘 같이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240분을 여기다 얼로케이션 해야 되는데 일단 점수 배점대로 얼로케이션 한다고 가정하면 자 240분에 50%니까 몇 분 들어가겠어요? 자 120분이죠. 120분. 자 120분 동안 몇 문제 풀어야 돼요? 62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이해하죠? 무슨 얘기지? 그럼 한 문제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2분이죠, 2분. 들어요, 지금? 한 문제당 2분 안에 푼다. 이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5분 이상 걸려서 풀 거면 풀지 말아야겠죠. 2분, 에버리지 2분 안에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특히 코스트 어카운팅은 계산 문제가 많을 테니까 2분 안에 안 풀린 것도 꽤 있겠죠. 그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풀 건가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되고, 특히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시험장 가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을 보고 푸는 게 우리 페이퍼로 푸는 것보다 더 빠르겠어요? 더 오래 걸리겠어요? 더 오래 왜냐면 필기를 못 하죠. 그잖아요. 컴퓨터 위에다 필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풀 수 있게끔 또 계산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연습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도를 알고 좀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 35%니까 한 몇 분 투자하면 되겠어요. 제가 해줄게요. 그럼 한 84분 정도 투자하시면 돼요. 네? 84분 동안 몇 문제 푸는 거예요? 4문제니까 한 문제당 몇 분이에요? 21분이에요. 21분. 근데 그 큰 문제 한 문제를 21분 안에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금 부족할 것 같죠? 많이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할 테니까 제가 볼 때 여기다가 조금 더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더 빼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n분의 1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지금 n분의 1로 계산한 상태에서 MCQ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이쪽 시간에다가 좀 배정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알아듣는 걸 알고. 그럼 이제 남은 건 몇 분이에요? 36분인가요? 그럼 36분 동안 몇 문제를 풀어야 돼? 3문제니까 한 문제당 몇 분 걸리겠어요? 12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에세이 12분 안에 한 문제씩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풀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풀기가 힘들 건데, 근데 문제는 3문제를 다 못 풀 거예요. 어차피. 못 써요. 못 써. 그러니까 그냥 2개라고 생각하시면 시간 충분하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는 그냥 그 정도 시간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일정 시간을 땡겨다가 여기다 플러스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한 20분 정도는 빼주셔야 돼요. 20분 정도. 그러니까 MCQ는 하여튼 한 문제당 한 1.6분? 7분 안에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20분 줄여서 이쪽에다 시간 배정하는 게 효율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특히 이제 코스트 어카운팅이 더 그럴 텐데 필기량이 좀 많거든요. 필기량이 많을 땐 제가 그냥 이렇게 자리를 비켜줘요. 그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으라고요. 필기하는데 하지 말고, 만약에 그 자기가 필기를 다 못했으면 저 보고 손 좀 들어요. 그럼 제가 비켜줄게요. 그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갖고 집에 가서 보면서 하란 말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필기를 하는 게 계속 가져가야 될 내용이 있고, 잠깐 이해하고 버릴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잠깐 이해하고 버릴 내용은 굳이 필기하지 말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은 다음에 보고 이해됐으면 빨리 삭제하면 되잖아요. 잘못 삭제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일단.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 점수는 몇 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에요? 75점이에요, 75점. 자,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자, 이 15점 중에 리트는 한 몇 점 받을 수 있겠어요? 3개를 다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원어민이라든가 이런 사람 빼놓고 불가능하니까 보통 하나나 2개 맞춘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보수적으로 본다면 5점이라고 가정하란 말이에요. 5점인데 만약에 여기서 4개 중에 하나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3개를 맞췄다면 몇 점 받는 거예요? 그러면 27점 정도 되나요? 26점 정도 되나요? 그죠? 대충 26점, 27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맞죠? 그지? 자, 그러면 여기 2개 더하면 32점이니까 위에서 몇 점 받아야 돼요? 41점을 받아야 되는데 50점 중에 41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MCQ를 80% 이상의 패스 레이스를 가져가셔야 된다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2개 틀리잖아요? 그러면 시험 되기 힘들겠죠. 3개 틀리면 그냥 나오세요, 그냥. 여기도 가지 말고, 또 집만 빼지 말고, 내가 보니까 하나밖에 못 맞추고 3개 틀렸다 그러면 그냥 중간에 휙 나오란 말이에요, 그냥. 예? 괌 해변에서 그냥 수영이나 하고 오라고,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최대 억셉트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2개 틀리는 순간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니까, 다 맞추면 제일 좋은 거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틀린다는 시나리오 하에 50점 중에 41점 정도 받아야 우리가 75점을 받는 거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10점을 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5점이 아니라 10점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어떤 리튼이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준비 못하는 에세이, 자기가 준비가 됐어도 또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여기서 시간 쫓기느라고 여기 시간이 부족해서 또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타 이유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5점을 보수적으로 보고 그럼 저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시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4문제 중에 3문제 이상은 꼭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살 떨리는 거죠, 좀. 자, 여기에 여러분들은 또 치명적으로 이제 좀 안 좋아진 게 뭐냐면 그 1페이지 맨 밑에다가 추가로 써주세요. 이제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 2018년도 그럼 올해죠. 그래서 4월 1일 이후부터는 그 엑셀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MS의 엑셀 그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그 안에서 직접 본인이 구현시켜서 엑셀로 보고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엑셀 기능을 또 다룰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리뷰 시간에 엑셀의 일부는 알려주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엑셀이 있죠. 그건 평상시에 좀 여러분들이 기능을 익혀 놓으시란 말이에요. 엑셀 썸은 할 줄 알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것 좀 미리 해놓으시라고 일단.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4월 1일 이후에 시험 볼 거니까 엑셀 기능도 추가로 이제 익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근데 여기서 말한 엑셀은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그럼 종합 문제를 만들 때 엑셀을 구현시켜서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럼 제일 어려워지는 과목이 재무관리예요. 재무관리. 그럼 재무관리 가서는 그 우리 금융과 관련된 엑셀 몇 가지 함수들이 있죠. 프레젠트 밸류라든가 또는 MPV, IRR 구하는 거 그걸 다 엑셀로 하실 줄 아셔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4월 1일 이후부터는 그 준비 작업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 뭐 하면 얘기고 일단은 이거부터 해야지. 뭐 본원을 맞춰야 엑셀 하든가 말든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림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촬영하실 분 촬영하고 또 진행합시다. 두 달 후에는 사진 작가가 돼 있을 거예요. 계속 찍어대면 해보시고. 자, 두 번째. 자, 2페이지 가보세요. 2페이지. 자, 메뉴에 올라가 보시면 그 테스트릿의 구성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과목은
5개의 테스트 박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테스트릿, 그 다음에 2번 테스트릿,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페이퍼 시험하고 다른 점이 이 컴퓨터 시험은 여기 테스트릿에 들어가면 이게 안 보이겠죠. 여기 있는 것만 보는 거고 여기 넘어가면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페이퍼 시험은 딱 4시간 동안 저걸 다 풀려고 하면 전체적인 구도를 봐가면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여기 갔다가도 왔다 갔다 풀면 되는 건데 컴퓨터 시험의 안 좋은 점은 요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모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져나가면 못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요 첫 번째 테스트에 맞는 적절한 버지팅, 시간 예산을 가지고 가서 적절한 시간에 끊고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또 취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테스트릿은 MCQ 31문제 보여요? 여기가 MCQ 31문제고 아까 저 칠판이랑 연동해서 보세요. 아까 MCQ 전체는 몇 문제 나온다고 했었어요? 62문제니까 그럼 요 MCQ 31문제 배점은 25점이겠죠. 그래서 25%의 출제 비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 테스트릿도 MCQ예요. 여기도 25%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다음에 세 번째 테스트릿이 TBS 2문제예요. 자, TBS 2문제면 아까 전체적으로 35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몇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7.5점이라고 봐야겠죠. 칼같이 하는 거예요. 칼같이. 그 다음에 네 번째도 고쳐주세요. TBS3가 아니라 TBS2로 바꿔야겠죠. TBS2로 바꾸시면 돼요. 얘도 TBS2니까 얘도 배점이 17.5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두 개 더해서 35점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마지막이 Written Communication 세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여기 배점은 15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나중에 뭐 어드밴스 때도 얘기하고 하여튼 몇 번 계속 잔소리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알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여기 MCQ 전체로는 시간을 총 120분 배정하기로 했지만 사실은 20분 빼기로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몇 분이에요? 100분이죠. 100분. 그럼 첫 번째 테스트릿은 몇 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50분입니다. 50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항상 얘는 50분 안에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럼 시험장 가서 50분이 딱 됐는데 31문제 중에 29문제는 풀었고요. 2문제는 못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찍고 나와야겠죠. 2문제 합쳐봤자 몇 점이에요? 1.6인데 그거 먹으려고 요 밑에 거 어긋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분이 끝나는 순간 무조건 1번 테스트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찍고 나오는 한이 들어도 빠져나오셔야 된다고 일단. 그러니까 머릿속에 얘는 50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일단. 그럼 두 번째도 50분이니까 이것도 다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여러분들 요 한 문제 푸느라고 하여튼 시간 뺏기면 여기서 아까 하나 더 틀리면 가는 거라고 했죠. 여기 하나 틀려봤자 0.8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틀리면 아까 이 MCQ 몇 개 나가는 거예요? 11개 나가니까요. 그럼 이거 하나 맞추려고 이거 나가면 큰일 나니까 지금 이거 풀면서도 여기 뭐가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살벌하고 있죠.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다 플러스 몇 분 하느라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여기 시간 다 끊어주시라고요. 그럼 얘는 몇 분 안에 풀어야겠어요. 그럼 20분 정도 하면 되겠죠. 아까 플러스 20분을 줬기 때문에 40분 정도 되니까. 그럼 20분이니까 40분 안에 요거 두 개 푼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닌가요? 아니죠. 40분이 아니고 80분에 100분이니까 얘도 50분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50분 정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몇 분이었냐면 36분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혹시 이제 시험장 가서 요게 문제가 쉬우면 여기 시간이 좀 남겠죠.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여기 있을 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갖고 그냥 좀 더 빨리 끝나는,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기 이거 한 문제 더 푸느라고 시간 허덕허덕해서 여기서 이제 큰일 치르면 안 되니까 지금 시간 배정은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라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두 세트 안에는 엑셀 기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엑셀로 뭔가 풀 수 있게끔 장치가 돼 있을 테니까 그 연습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자, 리튼 커뮤니케이션은 에세이인데, 자, 앞으로 에세이를 이제 그 시험장 가서 쓰라고 하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0줄 이상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20줄까지 쓰시면 좋아요. 20줄까지. 30줄은 과도한 거니까 그 짓을 하지 말고, 최소한 10줄입니다. 최소한 10줄이고, 하여튼 20줄짜리 맞출 수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니까, 이렇게 맞춰가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채점을 할 때 당연히 에세이 채점은 사람이 하겠어요? 컴퓨터가 하겠어요? 컴퓨터 시험이니까 컴퓨터가 하겠죠. 좀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컴퓨터가 하겠죠. 그럼 컴퓨터한테 알고리즘을 넣어줄 때 일단 채점을 할 때 키워드가 있는지 검색을 시킬 거고요. 두 번째가 분량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는 맞췄지만 분량을 못 채우면 그 키워드가 맞았어도 5점은 다 못 가져가는 거예요. 한 5점 중에 한 3점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워드도 넣지만 10줄에서 20줄 정도의 분량까지 채워주시라 이거죠. 요거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감가상각 인터 안 배웠어도 감가상각 알죠? 감가상각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겠어요? 감가상각을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해야겠어요? 매칭이죠, 매칭.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정답은 매칭이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매칭이 답이니까 그냥 매칭 한자 쓰고 나온 거예요. 왜? 그럼 몇 점 받겠어요? 매칭이 답이에요. 매칭이 답인데 매칭만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럼 5점 중에 몇 점 받겠어요? 몰라요. 저도 몰라. 근데 한 1점에도 2점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잘 들어요? 근데 매칭해서 10줄을 쓴 거예요. 그럼 1점을 더 준다고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라고요. 무식한 짓 같지만 안 되면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지금부터 뭘 하냐면 그 감가상각을 왜 하느냐? 매칭인데 이걸 논리적으로 10줄 이상 쓸 수 있게끔 논술 연습 비슷한 거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막판에 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매 시간 조금씩 그렇게 아이디어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제 그 말을 부풀리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죠? 인터 안 들은 사람들은 뭐 생각하지 말고 인터 들은, 이 어드밴스 들은 사람만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럼 매칭은 왜 하는 거예요? 매칭은. 그럼 발생주의죠. 그죠? 그럼 어크롤 베이시스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발생주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현금주의죠. 현금주의에서는 감가상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그런 얘기를 다 하라고요. 그럼 우리가 캐시 베이시스였으면 감가상각을 안 할 텐데 발생주의니까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럼 발생주의는 왜 감가상각을 하느냐? 수익은 언제 시켜요? 그럼 realize and earn라고 답하고 비용은 매칭이라고 답을 한 거니까 그럼 수익이 발생할 때 비용을 대응하려고 하는 게 감가상각이다. 이렇게 답하시라고. 그럼 한 4줄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대상 자산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PP죠. PP. PP는 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PP를 쓰시면 안 돼요. 큰일 나. 가뜩이나 우리가 말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또 약자로 쓰면 안 되니까 property, plant, and 있죠. and도 길게 쓰라고. and까지 써서 이퀴먼트 해놓고 대상자산하고 무형자산 생각하는 건 뭐라고 그래? 어머타이제이션이고 천연자원 생각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다 쓰라고. 그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결정하기 위한 변수들이 있죠. 첫 번째가 내용연수 있죠. 내용연수.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해요?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셀비지 밸류. 동의어가 뭐예요? 레지듀얼 밸류. 다 쓰라고요. 한 단어가 아쉽잖아요. 그럼 셀비지 밸류 또는 레지듀얼 밸류라고 한다. 그 말을 계속 쓰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감가상각 방법이 크게 보면 스트레이트 라인이 있죠. 그다음에 더블 디클라인 밸런스가 있고 뭐 연수학계법이 있고 뭐 이런 네 가지 방법을 다 쓰시란 말이에요. 일단 토지는 감가상각 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그 말도 쓰라고요.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감가상각 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그 말도 쓰라 이거죠. 무형자산 중에 구딜은 상각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그딴 말을 쓰라고요. 그러면 벌써 10줄이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 잠재에 어딘가는 이걸 쓸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있는 건데 CPU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 연습을 지금이라도 조금씩 해놓으시면은 그러면 여기도 도움이 되지만 그동안 배운 걸 논리적으로 정리할 때도 도움이 되죠. 여러 차원의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최소한 10줄에서 20줄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세 문제 중에 2개 이상 맞출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맞춘다고 생각하고 대신 운이 좋으면 그냥 2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시험에 당락은 얘입니다. 얘. 요거 4개. 4개 중에 몇 개 틀리면 안 돼요. 2개 틀리면 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4개 다 맞추시면 거의 확률이 높은 거고 근데 이것도 보조적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하나는 괜찮은데 하여튼 저거 4개 중에 2개 나가면은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엑셀을 익히지 못하고 가서 틀리면 큰일 나니까 엑셀은 나중에 추가로 좀 이제 더 배우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얘기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또 촬영하실 분 촬영하고 시간 30초 빨리 하시고 이 전체적인 거는 다른 과목에서는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BC 첫 과목이니까 지금 딱 한번 알려주는 거니까 잘 새겨서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밑에 보시면 UCBT라고 해서 6개 에어리어가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 학원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에어리어가 Corporate Governanc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CG라고 줄여서 하고 자, 배점이 16에서 20점이니까 한 18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충. 가운데 정도 해서. 자, CG는 나중에 수강할 때 최소한 무슨 과목은 듣고 수강을 해야겠어요. 오디시에 오디. 그래서 반드시 오디 2까지는 들으셔야 돼요. 오디 2까지 듣고 인터널 컨트롤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인터널 컨트롤과 관련된 법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규. 오디과 관련된 과목이니까 이거 듣고 반드시 이걸 들으셔야 된다겠죠. 제 말 안 듣고 요거 안 듣고 한번 들으면 재밌을 거예요. 예? 반드시 요거 듣고 내부 통제 구조가 뭔지를 이해해야 그거 관련된 기업 지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는 게 기업 지배 구조죠. 그럼 기업 지배 구조가 어떻게 짜져야 되는지 관련된 법규를 배우는 거니까 요 반드시 오디2 이상 듣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이코노믹이에요. 자, 경제학인데 배점도 역시 한 18점 정도 됩니다. 말명이 경제학이지 그냥 경제 원론 중에 원론이에요. 경제 원론의 원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죠? 선수 과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낮은 급의 과목이니까 이건 쉬운 과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과목 이름이 Financial Management예요. 줄여서 FM이라고 하고 재무관리죠. 재무관리. 배점은 21%예요. 그럼 재무관리는 이게 좀 원래 어려운 과목인데 우리 학원에서는 요거 2개를 합쳐서 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몰랐군요. 네? 요 2개를 하나로 해서 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요걸 8회 만에 끝내야 되는데 재무관리를 8회 만에 끝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 혼자 16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부담이 클까봐 이거 2개 합쳐서 16회로 맞춘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어요. FM이 그 수업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어드밴스를 수강을 하시고, 그리고 and 지금 얘기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MA가 수강이 돼야 돼요. MA 수강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죠 지금은. 그러니까 요거 듣고 난 후에 어드밴스까지 다 듣고, 그럼 이제 EPS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재무관리 시간에는 EPS는 설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EPS와 주가와의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퍼라고 하죠. 퍼. 그럼 재무관리니까 이제 퍼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닝 퍼셔는 됐다고 치고 대화를 할 거니까, 그러면 어드밴스는 듣고 아야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규칙을 좀 지켜주시라고. 이걸 듣고 들으면 그 8회 받으시 끝낼 수가 있으니까 수업은 그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가 IT죠. IT. 자, IT도 한 17점 정도 돼요. 이것도 뭐 선수 과목은 없는데 또 우리 학원에서는 요 IT랑 무슨 과목이랑 같이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같이 가셔야 될 거예요. 학원에서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것도 이제 요거 듣고 같이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자,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거기 에어리어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를 합친 거예요 지금. 합쳐서 우리가 MA라고 하는 거고. 그럼 MA 안에는 이제 스트래티지 앤 플래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돼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관리회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대충 두 개 더하시면 한 몇 점 정도 돼요? 한 26점이라고 할게요. 대충 한 26%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에 아까 선수 과목은 원래는 뭐라고 있었어요? 인턴은 듣고 와야 돼. 인턴은 듣고 와야 수업이 따라가고. 특히 인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벤토리죠. 인벤토리. 원가액이니까 재고자산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워킹 프로세스가 뭐고 로 머추리얼이 뭐고 이런 걸 좀 알고 하면은 수업의 능률이 오를 텐데, 하여튼 그거는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고 오늘은 그냥 아주 낮은 급으로 강의를 하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급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반드시 인터 배운 걸 꼭 복습을 잘해갖고 오시란 말이에요. 특히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용어입니다. 용어. 자, 이거는 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굿솔드다. 저는 그냥 거침없이 쓸 거라고요. 근데 저게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주말에 그 용어 배운 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갖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세 과목으로 구성된 거예요. 자, 학원은 학원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한번 잘 찍어보세요. TBS가 4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중에 TBS가 제일 안 나올 만한 과목이 뭐겠어요? 제일 안 나올 만한 거. 절대 나올 수 없는 거. IT예요. 네? IT 뭐 플로우 차트 그려라 이런 거 못 내겠죠. 네? 비트코인이 뭔지 설명해라. 그 전에 안 낼 테니까. 그러니까 CPU가 뭐고, 뭐 하드웨어가 뭐고 이런 거 배우는 게 IT인데, 그걸 뭐 종합문제를 어떻게 내고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니까 불가능하다 보고, 그 다음에 또 거의 불가능한 게 CG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CG는 법규니까 종합 계산 문제 내기 힘들다 이거죠. 그럼 얘네 셋이서 4개를 가져가야 되니, 그럼 제일 지금 배점이 큰 애가 누구예요, 이 중에? MA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면 둘,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겠죠. 잘하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MA가 한 2개 정도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챕터 끝날 때마다 종합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거는 정규 수업 시간에 같이 풀고 어려운 것들은 모아서 이제 리뷰 시간에 같이 풀 테니까 하여튼 여기서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FM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아까 얘기한 현재 가치 구하는 그런 함수가 나오면 엑셀 기능을 모르면 쉽게 된 건데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엑셀은 나중에 좀 같이 해주시라고. 엑셀은 집에서 혼자서도 배울 수 있죠. 학원에서 안 알려줘도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노는 사람들 많아요. 막 물어보면 막 해주고, 아니면 유튜브 치면 또 막 요즘 공짜 강의 많으니까 그런 거 보고 대충 따라서 하시란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도 돼요.
여기서 안 내고 여기서 두 문제 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FM에 가보면 재무제표 비율 분석하는 게 있어요. 비율 분석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레이쇼 어널리시스를 해라 하는 것도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현재 출제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대신에 반대로 리튼 커뮤니케이션 세 문제는 에세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확률이 제일 높겠어요? 그렇죠. 저 CG가 하나 무조건 배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요거 두 개 합쳐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요거 두 개 합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MCQ는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MCQ는 골고루 나오지 않아요. 골고루 나올 수도 있고 한 과목에 몰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얘네들이 원래는 각 과목마다 적절하게 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험 문제가 만약에 62문제가 MCQ면 62문제만 넣는 게 아니죠. 그럼 100배수를 넣는다면은 6000문제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최소한 1000문제 이상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걸 적절하게 얼로케이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에 편중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중에 자기가 한 과목이 좀 미진했는데 그 과목에서 MCQ가 비중이 높게 나오면 그것도 승산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각 과목은 골고루 또 잘 정리하고 가시면 되는데 MCQ는 그냥 100커만 푸시면 돼요. 100커에 있는 MCQ만 쭉 몇 번 풀고 가시면 되니까 제가 볼 때 MCQ는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이제 이게 걱정이 TBS가 걱정이 되겠죠. 됐죠? 이것도 촬영하실 분도 촬영하고. 지금까지는 코스트랑 관계없는 얘기만 한 거예요. BC 전체에 관련된 수험 전략을 얘기한 거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2018년도 1월 달에 인터를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은 과명 언제쯤 가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괌에 한 번만 갈 거예요? 두 번 갈 거예요? 두 번 이상 갈 거예요? 그부터 정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 수업 시간이고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컴퓨터 시험의 장점이다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페이퍼 시험이면 시험 보는 날이 같잖아요. 그럼 학원에 D- 며칠 이렇게 뜨죠. 그럼 D 150일 남았다. 그럼 150일에 맞춰서 다 같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짠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 시험은 각자 가는 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관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각자 스케줄링을 하는 건데 자,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미리 일정을 잘 잡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보통 어떻게 일정을 잡냐면 시험 보는 날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이 완료되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짠다고요. 그냥 실력이 완료되는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계라는 게 왜 어렵냐면 회계의 모든 학습은 증분이에요? 누적이에요? 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나 인터 들을 때는 모든 회계학은 재밌어요. 데빗 크레딧이 깨이며 예? 계산이 좀 된 듯하니까 재밌는데 그러고 그 복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드밴스나 거버 붙어서는 그 누적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인터께 기억이 안 나면서 더 어려운 어드밴스나 거버를 배우니까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시작하면서 계속 몇 과목을 누적해서 가면서 완성된 날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본인이 데드라인을 정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1월 달에 인터를 처음 들으면 언제쯤 가는 게 항상 합리적이겠어요? 11월 정도면 괜찮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2018년도 11월 달에 시험 보러 간다. 그럼 한 10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면 한 며칠 남은 거예요. 그럼 한 300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럼 300일 목표를 딱 정해 그 핸드폰에다가 마이너스 300일 띄워놓으란 말이에요. 그 시간 카운팅하는 앱 있죠? 그런 거나 깔아놓고 그렇게 하란 말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300일이 남았으니까 내가 수업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고 거기 그 일정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완료되면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못 갈 것 같고요. 내년도도 계속 기약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학원에서 막 2년, 3년 이렇게 있으시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딱 본인이 가는 날짜를 미리 정해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표를 끊어요, 그냥. 얼리버드 싸니까 미리 티켓팅을 하라고. 그래갖고 그 휴대폰에다 그냥 딱 심어 놓으란 말이에요, 일단. 그러면 날짜가 보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딱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 말 허투루 듣지 말고 하여튼 그거를 꼭 지켜주시라고. 왜냐면 안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복습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냥 수업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러면 어드밴스 거버 가서 이제 맛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두 번 낙오되면은 이제 시험 보러 못 가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날짜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노력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괌에 만약에 2번 간다고 보면 처음에 갈 때 몇 과목 봐야겠어요. 괌에 2번 갈 거예요? 4번 갈 거예요? 2번 갈 거예요? 2번 갈 거죠? 예? 그러면 처음에 갈 때 몇 과목 보러야겠어요. 그 2과목 보고 두 번째 2과목 보면 이것도 위험한 전략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2과목을 이제 뭐뭐 선정한 거예요, 보통. 그 회계랑 오디트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2개를 보면 2개가 다 붙는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런 가정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데 2개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 3이 될 텐데 이렇게 둘 준비한 사람이 3개를 보기가 힘들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3번 가는 거죠. 세관원하고 친해질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원으로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그러면 3원이 실제 되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둘로 가는 거죠. 하나 떨어지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플래닝을 할 때는 이렇게 플래닝을 하라고요. 그럼 실제로는 이게 실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실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겠죠. 이제. 그럼 요거 묶을 때 이제 제일 좋은 과목이 회계랑 오디트하고 뭐겠어요? BC죠, B. 왜냐면 레귤레이션은 좀 별개의 과목으로 등장하니까 제가 볼 때 레귤레이션은 빼놓고 그 3개만 먼저 준비하고 가시면 좋다 이게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디트를 들어야 CG를 듣고 어드밴스를 들어야 FOM이나 이게 서로 연동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레이쇼 어널리시스는 그 오디팅하고 회계도 나오거든요. 그럼 어차피 비율 분석한 김에 BC도 같이 보는 게 효과가 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3개 같이 가져가시는 게 합리적이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MCQ는 사람마다 난이도가 다르니까 자기가 준비가 좀 부족해도 쉬운 문제 풀에 걸리면 이때 가서 BC 75점 이상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운이죠, 운. 그러니까 기도 좀 하고 해요. 예? 지금부터 종교도 좀 갖고 이렇게 좀 하라고 일단. 더 중요한 건 이 날짜를 미리 정해 놓으세요. 11월 달이다. 예? 아니면 내년도 1월 달이다. 이제 날짜를 확실하게 정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맞춰가지고 왜냐면 직장 환경이 다 다르니까 직장이 얼만큼 빡센지 널널한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본인이 잘 카운팅해서 내년도 2월 달에 간다. 이번 달에 11월 달에 간다. 뭐 이런 걸 딱 미리 딱 날짜를 하여튼 정해 놓으시라고. 난 다 되면 간다.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날은 안 오니까 하여튼 날짜를 정해서 난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자, BEC 전체적인 수험 전략을 이제 설명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자, 8페이지 가보세요. 8페이지. 자, 8페이지 옆 페이지 가보면 9페이지는 번호 없지만 제목에 파트 1 돼 있고 이제 코스트 어카운팅이라고 돼 있죠. 이제 파트 1이 원가회계인데 자, 원가회계 관리회계가 먼저 잠깐 먼저 얘기하고 갈 테니까 자, 1-3페이지 가보시고 자, 1-3페이지 보시면 거기 관리회계란 해놓고 1번 회계란 해놓고 2번 재무회계란 해놓고 3번 관리회계란 돼 있죠, 일단. 그럼 집에서 그건 조용히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어카운팅이 뭔지는 회계 원리 때부터 배우죠. 그럼 어카운팅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정보죠, 정보.
그래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과정이 어카운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는 정보 전달을 해주는데 누구에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요거 이제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1-4페이지 가보세요. 자, 그걸 이제 정리해놓은 표가 밑에 4번에 디퍼런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관리회계랑 재무회계를 그 요약해놓은 표니까 그 표를 별표를 쳐놓으시고 그 비교하는 게 에세이로 나와요. 그러니까 관리회계랑 재무회계가 뭐냐 비교할 수 있게끔 그 표의 중요 단어들을 외워갖고 이제 나중에 써주시라 이거예요. 왼쪽이 Financial Accounting이니까 줄여서 FA라고 쓸게요. FA. 한국말로는 재무회계죠. 재무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은 Managerial Accounting이니까 관리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말로는 재무회계, 관리회계다 이렇게 보시고, 자, 둘의 공통점은 회계니까 얘는 정보예요. 정보를 전달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정보예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로 기업이죠? 그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어카운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냐, 이게 누구에게. 누구에게 제공하느냐, 그 대상을 정보 이용자라고 하죠. 정보 이용자. 그래서 가장 큰 키워드는 정보 이용자로 나누시라고요. 인포메이션 유저가, 왼쪽은 익스터널 유저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죠. 외부 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누구예요? 자, 주주는 외부자예요, 내부자예요? 외부자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경영에 간섭할 수가 없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는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는 외부자라고 봅니다. 대신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니까 궁금하겠죠. 자기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주로 주주나 채권자들이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놓으시고, 반대로 이제 관리회계는 오른쪽에 인터널 유저니까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죠, 경영자. 경영자 본인이 궁금하다 이거예요, 일단. 그래서 맨 밑에 익스터널 유저는 스탁홀더나 크레디터나 또는 레귤레이터는 이제 정부죠, 정부. 정부가 또 세금 부과하려면 얘가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재무회계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 맨 밑에 인터널 유저는 경영자들 뭐 보시면 되겠죠. 관리 임원들이라든가 경영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랑 여기다 정보를 제공하는데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그 속성이 약간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그 정보의 속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나눈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 칸 가보세요. 이 맨 마지막 칸에 가보면 인포메이션 퀄리티라고 보이죠? 정보의 질을 따지는 건데, 왼쪽이 reliability란 말 보이죠? 자, 오른쪽이 relevance란 말 보일 거예요. 그럼 relevance가 뭔지는 회계 원리에서 배웠죠? 지금이라도 배워요. 자, 목적 적합성이고, 자, 목적 적합성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적시성이죠, 적시성. 그래서 적시성이 relevance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은 이제 신뢰성이죠, 신뢰성. 이쪽은 reliability가 중요합니다. 이쪽은 relevance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relevance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시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적시성. 예? 미리 써놓으시고. 잘 들어요? 자, 이 주주는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한 결과물을, 예?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얻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재무제표는 언제쯤에 구경할 수 있어요? 2018년도 한 몇 월 달 정도에 볼 수 있어요.
3월 정도 가야 주총 가서 보는 거고요. 4월에 가야 금감원에 다트에 뜨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8년도 3월 또는 4월에 이 정보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적시성이 늦었죠. 옛날 정보 구경하는 거잖아요. 작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 보는 거지. 지금 당장 중요한 정보는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재무제표의 한계점이다 이거죠. 그럼 재무회계는 태생이 적시성이 없는 거죠. 없잖아요, 적시성이. 예? 물론 갭에서 요구하는 퀄리티 중에 적시성 갖추라 뭐 이딴 소리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적시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럼 대신에 태생이 적시성이 안 된다면 신뢰성이라도 갖춰야겠죠. 적시성과 신뢰성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빨리 만들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정보가 좀 부실해지는 거고. 정보를 정확하게 만들려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둘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양계축 중에 재무회계는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2월달, 3월달에 작년도 정보 보면서 무슨 적시성을 논하냐 이거죠. 물론 이거 좀 더 빨리 해보려고 요즘은 이제 분기보고서도 나오죠. 하지만 분기보고서는 감사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증된 것도 아니니까 아직은 믿을 수 있는 그런 보고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차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규로 이걸 몇 가지를 규정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요 재무제표라는 양식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규정하는 그 규정을 뭐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갭이라는 걸 만들어서 갭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규정을 하는 거죠. 특히 우리는 미국 시험이니까 US 갭을 배우는 거고 또 틈틈이 이제 IFRS도 배우는 거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경영자가 이 재무제표를 갭대로 또 만들지 못할 것 같아서 또 법규를 하나 더 만든 게 오디시죠. 그래서 감사도 받으라는 거죠. 감사도. 근데 둘의 공통점은 법이죠. 법. 두 법을 깔면서 강조하는 거는 신뢰성이죠. 재무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회계 감사까지 받으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럼 반대로 이쪽은 경영자가 오늘 빨리빨리 장사하려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적시성이 중요해요? 신뢰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느낌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를 경영하는 경영자예요. 점장이 됐어요. 스타벅스 한 잔에 얼마씩 해요? 한 4,000 정도 하는데 예를 들면 한 4,000에 팔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와서 그 커피를 한 1,000잔을 먹겠대요. 죽겠죠, 그거 먹으면. 1,000잔을 먹는데 대신에 많이 구입하는 사람의 또 특징이 뭐냐면 할인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이 1,000잔을 사가는 대신에 한 2,000원으로 깎아달라는 거예요. 50% 디스카운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팔아야겠어요? 팔지 말아야겠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정보가 뭐예요? 원가죠. 그 원두 1,000개 뽑을 때 들어간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원가를 계산해서 팔지 말지 의사결정할 때 고객은 몇 분 정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고객이라면 몇 분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1분 이상 못 기다리죠. 그럼 1분 안에 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 중요한 건 적시성이에요, 신뢰성이에요? 적시성이면 원가의 정확성이라는 건 의미가 없죠. 어바웃으로 빨리빨리 알려줘야겠죠. 왜냐하면 그 기회를 놓치면 그 커스터머는 커피빈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을 놓치면 경쟁자한테 뺏기고 경쟁자가 경쟁적 우위를 생기면 우리는 계속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좀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빨리 결정을 해서 손님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시성이 중요한 말 이해돼요? 거기다 뭐 그 원가를 감사받아 이딴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일단. 그러니까 관료에게서는 신뢰성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적시성입니다. 적시성. 큰 오차 없이 빨리 계산해 주는 게 이쪽에서는 최고고 저쪽에서는 하여튼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회계여도 이쪽이랑 이쪽은 완전히 좀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다르고, 우리가 뇌 그러면 좌뇌, 우뇌 있듯이 좌뇌랑 우뇌 기능이 서로 다르잖아요. 몰랐군요. 네?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은 약간 평상시에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약간 이 성격들도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일단. 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갭을 준수하고 오딧의 그 감사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냥 법규를 계속 외워야겠죠. 예? 그럼 창의성이 중요해요? 근면성실이 중요해요? 그래요. 그러면 예? 이쪽은 규칙이란 게 없어요. 대신에 아까 1분 안에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창의성이에요? 근면성실이에요? 1분 안에 무슨 근면성실이 필요해요. 빨리 결정해야 되니까. 누가 샤프하게 빨리 계산 때려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는 약간 창의성이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맥켄지 같은 컨설팅 회사는 이쪽 좋아하겠어요? 이쪽 좋아하겠어요? 이쪽 좋아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주지. 컨설팅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갭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법규에 없는 거죠, 그런 건. 그러니까 뭔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빨리빨리 만들어주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아이디어 있다는 거 필요 없고요. 하여튼 갭에서 시킨 대로 해야겠죠. 갭 원문 어디에 몇 장에 어떤 규정이 있더라. 그걸 그대로를 잘 이행하는 사람이 이쪽은 잘하는 거고, 이쪽은 누가 창의적으로 빨리빨리 결정하느냐, 이게 다르다겠죠. 본인은 본인 성격을 잘 알 거예요. 나는 성실하다, 그럼 일로 가는 거고, 나는 창의하다, 그럼 일로 가는 거고. 둘 다 아니다,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딴 데 가야죠, 딴 데 가야 다 보시고. 그래서 관리회계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일단 약간 비즈니스에 소질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리빨리 그때 결정해서 빨리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약간 비즈니스 지향적인 게 관리회계. 왜냐면 교양자 생각을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교양자가 1년 내내 어떤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이쪽은 약간 교양자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고, 저쪽은 무조건 법이에요, 법. 그리고 이쪽은 주로 이제 주주 마인드다라고 생각하시라고.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각 과목을 공부할 때는 각 과목에 그 해당되는 핵심 그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입을 하시면 빨리빨리 습득이 될 테니까 그쪽에 감정이입을 잘 하시면 되는데, 이 재무제표가 제일 궁금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겠어요? 주주겠죠? 그럼 나는 주주다라고 생각하고 재무회계를 배우면 그 기준이 왜 나오는지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주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넷인컴이겠죠? 넷인컴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냐 이걸 배우는 거니까 주주 관점에서 이거 보는 거고요. 이쪽은 경영자 관점에서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타벅스를 하나 차렸다 이렇게 가정하라면, 자기가 커피 전문점을 차리면 물론 망하겠죠. 망했는데 어쨌든 치킨집을 차리든 간에 뭘 하나 차렸을 때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냐, 뭐 이런 걸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왜냐면 그 기술도 바뀌고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니까 그 해당되는 아이디어도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스타벅스를 안 하고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그럼 배달 앱을 만들어서 빨리 배달을 했는데 그때도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가를 빨리빨리 결정해서 배달할 때 프라이싱을 얼마 할지 그걸 또 결정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쇼핑몰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쇼핑몰 앱을 올렸는데 그때도 원가가 들 거 아니에요. 우버도 원가가 있겠죠. 에어비앤비에도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가를 알아야 도대체 투숙비를 얼마 받을 건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기술이 바뀌는 거에 맞춰서 빨리빨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게 이쪽 분야고요. 이쪽은 그냥 그 해당되는 규정이 생기면 맞춰갖고 빨리 그 룰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이쪽이 좋다는 거예요? 이쪽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투를 들어보니까. 오늘은 이쪽이 좋다고 답을 하고, 예? 주말에 어드밴스 배울 땐 또 저랑 이쪽이 좋다. 저는 둘 다 강의하니까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럼 일단 이 표를 외우세요. 일단 이게 시험에 중요하니까 그 비교해서 외우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 보면 파란색으로 1, 2, 3, 3개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그 관리회계 세 가지 분야를 나눈 겁니다. 그럼 관리회계는 경영자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시성으로 기준 없이 만드는 게 관리회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보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1번이 코스트 어카운팅이라고 해서 원가 계산에 대한 정보예요. 2번이 플래닝이라고 해서 원가 계획과 관련된 정보고 세 번째가 컨트롤 보이죠. 컨트롤. 통제와 관련된 정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하나 나중에 그려놓으세요. MA는 세 가지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가장 하위 정보가 코스트 어카운팅이에요. 줄여서 코스팅이라고 할게요. 코스팅. 원가 계산이죠. 원가 계산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정보가 플래닝입니다. 플래닝. 자, 플래닝은 원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원가를 예측하는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가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원가 통제라고 하는데, 자, 처음에 배울 땐 통제란 말이 어려우니까 원가 통제는 원가 절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배울 때는 그냥 원가 절감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관리에게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원가를 첫 번째 계산하고, 두 번째 원가를 예측하고, 세 번째 원가를 절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 찍죠. 피라미드까지 그렸는데 빨리 하나 찍어요. 빨리.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은 밑에 맨 하위 종업원들이 주로 계산하는 게 코스팅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팀장들 있죠. 팀장들. 회사 가보면 팀장들이 하는 게 플래닝이에요. 플래닝. 그 다음에 임원들 있죠. 임원들 하는 게 주로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럼 그 내부자들은 크게 세 가지 하이어르키로 나눠서 밑에 급들은 코스팅 하는 거고 중간 관리자는 플래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 임원들은 컨트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일단. 자, 그럼 이제 요거가 이제 정확히 뭔지는 나중에 다 배워야지 아는 거니까 대충 이제 어바우트로만 설명할 테니까 대충 간파가 되는지만 잘 들어보고 결정하세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앞으로 여기 나오는 업종은 주로 제조업이겠어요? 비제조업이겠어요? 자, 제조업이 원가 계산이 어려워요. 비제조업이 원가 계산이 더 어려워요. 제조업이 더 어렵겠죠. 유통업은 샀다 팔았다 하니까 원가 계산은 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조는 구입해서 다시 가공하고 해야 되니까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을 해결했다면 비제조는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관리에게는 주로 제조업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제조업이라고 가정하고 제일 어려운 걸 해놓으면 비제조야 쉬운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대부분은 다 제조업을 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대충만 들으세요. 자, X1년도에 물건을 10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토탈 코스트가 $500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유닛 코스트는 얼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100개 만드는데 500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한 개당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5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으면 뭐 다 했네요 벌써. 자, 그럼 5냐 아니냐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할 때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 500이 제조를 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걸 수도 있고 공장 바깥에서 발생한 걸 수도 있죠. 그럼 500이 제조랑 관련된 원가냐 제조랑 관련이 없는 원가냐부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그걸 이제 프로덕트 피리어드 이런 말은 들어봤죠? 지금 들어봤죠? 자, 프로덕트 피리어드 구분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요 100개가 똑같은 물건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물건일 수도 있겠죠.
똑같은 물건이면 원가도 똑같다고 가정을 하겠지만 서로 이질적인 물건이면 사실은 각각 원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유닛당 5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100개의 동질성 여부랑 $500의 발생 장소를 알아야겠죠. 그럼 우리가 코스팅을 하려면은 동질성 여부랑 발생 장소를 구분해야 원가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코스팅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개당 $5라고 하려면 어떤 가정이 필요해요? 이 500이 다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공장에서 발생한 거고 100개가 다 동일한 물건이랑 가정하에 5라고 한 거지. 만약에 아니라면 5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하고 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진짜 이 중에 이제 한 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실제 원가는 사실은 7인 거예요. 7. 근데 내가 잘못 계산해서 5라고 계산한 거예요. 그럼 이 원가는 과대평가됐어요? 과소평가됐어요? 과소평가가 되죠. 자, 그러면 누가 이 물건을 $6에 사간다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겠죠. 그러나 이걸 알았더라면 안 팔았겠죠. 그럼 원가 계산이 잘못된 건 결국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거죠. 원가 계산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원가를 통해서 디시전 메이킹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원가가 오버스테이트나 언더스테이트가 되면 디시전 메이킹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과소평가되면 이 물건은 잘 팔리겠어요? 잘 안 팔리겠어요? 잘 팔리는 오류가 생기겠죠. 또 코스트가 오버스테이트 되면은 잘 안 팔리는 의사결정 오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범하지 않으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0의 장소도 찾고 100개의 동질성 여부도 찾고 이렇게 해야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다루는 게 코스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듣고 있죠? 뭔 얘기인지. 네, 보시고. 자, 두 번째는 예측이에요. 예측. 자, X1년도에 100개를 만들었는데 TC가 500이 들어간 거예요. 100개는 똑같아요. 똑같고 500은 다 공장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당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5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자, X2년도에 200개를 만든 게 아니고 만든다면 하고 생각하는 거가 플래닝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예상돼요? 1000이겠어요? 1000보다 크겠어요? 1000보다 작겠어요? 1000은 아니에요. 1000 틀렸어. 1000은 아니고 1000보다 크겠어요? 1000보다 작겠어요? 찍어요. 1000보다 작겠죠? 이렇게 잘못 찍어도 또 작겠죠. 1000보다 작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안에는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변동비가 뭐 고정비가 뭔지는 경제학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안에 만약에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다면 이런 학원의 이런 건물의 임차료는 변동비예요? 고정비예요? 고정비죠. 여러분들 몇 명 오건 간에 임차료는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 안에 고정비가 200이고 변동비가 300이었다면 물량이 2배로 늘면 변동비도 2배로 늘겠죠. 근데 고정비는 계속 똑같이 발생할 테니까 그럼 얼마가 예상돼요? 800이 예상돼요? 여기 2배니까 얘는 600이고 얘는 200이니까 800 예상되죠. 800. 그러면 플래닝을 하려면 변동비랑 고정비의 분류가 또 필요하죠. 그럼 저 플래닝 시간에는 당연히 그게 나오겠죠. 변동비냐, 고정비냐 이런 논쟁이 나오겠죠. 그럼 답해 보세요. 유닛 코스트는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봐요. 그러면 이 물건을 누가 4.5에 사간다 그러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1분을 안 기다린다니까. 에? 100개 만들면 얼마예요? 5달러고 200개 만들면 얼마예요? 4달러인데 이 사람이 4.5에 사가겠다 그러면 팔겠어요? 팔지 말아야겠어요? 그때 뭘 봐야겠어요? 그러면 수량이죠. 그러니까 많이 사가면 깎아줘야죠. 많이 사가는 건 깎아줘야죠. 200개 사간다 그러면 팔아야겠죠. 2개 산다 그러면은 그냥 내쫓아야겠죠. 소금 뿌려야겠죠. 그러면 이 수량이 몇 개냐 따라서 코스트가 얼마인지를 예상하는 게 플래닝이고, 이것도 디시전 메이킹에 영향을 주죠, 지금. 이게 들어보니까 플래닝이 더 중요해요, 코스팅이 더 중요해요. 위로 갈수록 중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래닝이 더 중요하죠, 플래닝이. 플래닝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의사결정은 주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루틴하게 파는 것보다 갑자기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의사결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플래닝이 더 고급 정보다 이렇게 봐야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200개 사간다 그러면 팔아요, 안 팔아요? 팔고 2개 사간다 그러면 못 파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결정을 하는 게 플래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변동비, 고정비란 말이 나오면 벌써 플래닝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공장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 벌써 코스팅 되고 있다, 이렇게 벌써 간을 딱 보란 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또 필기 하시고 일단 또. 그럼 변동비가 많아야 할인을 많이 해주겠어요? 고정비가 많아야 할인을 많이 해주겠어요? 수량이 자꾸 늘어도 고정비는 똑같으니까 유닛 코스트는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을수록 가격 할인을 많이 해주겠어요? 고정비죠, 고정비. 고정비가 많을수록 많은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높을 거다, 이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대표적인 고정비 유지의 대표적인 산업이 통신산업이죠. 그럼 SKT나 KT 같은 경우는 변동비 사업이에요, 고정비 사업이에요? 이 무선 전파 쏘는데 무슨 비용이 들겠어요. 결국은 기지국 깔아주는 감가상각비 드는 거니까 다 고정비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갈 때랑 가족 갈 때랑 할인해 주죠. 자꾸 데려오면 디스카운트 해주잖아요. 이런 효과예요, 그냥. 근데 우리 뒤에 가보시면 중국집이죠, 중국집. 이런 음식료 산업은 변동비 사업이에요, 고정비 사업이에요? 변동비 사업이니까 가족 다 가도 안 깎아주죠. 통신한 만큼 할인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 왜냐면 변동비 사업이니까. 그냥 만두나 하나 더 주세요, 일단 얘기해야지. 거기서 뭐 50% 깎아주세요,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나 통신사는 해주죠. 한 20명 데려가면 50% 해주죠. 해준다고. 왜냐면 고정비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또 통신사는 3사밖에 없으니까 많이 뺏어오면 상대 경쟁업체가 또 약해지잖아요. 경쟁자 죽이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또 해줄 수도 있다 이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잘 들어요. X1년도에 100개를 제조했는데 500달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00개는 다 동질적인 물건이고 또 공장에서 발생한 물건이고 돈이고 보신 거예요. 근데 X2년도에 또 100개를 만든 거예요. 그럼 예상되는 원가는 얼마겠어요? 100개가 아니고 200개면 변동비, 고정비가 중요하겠지만 똑같은 일을 또 100개 한 거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원래는? 500이 돼야 되는데 또 현실은 500보다 커야겠어요? 500보다 작아야겠어요? 50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70에 했다면 작년도보다 30원의 원가를 절감한 거죠. 똑같은 일을 한 거잖아. 똑같은 일을 두 번째 했으면
원가가 똑같이 나와야겠어요? 원가가 좀 적게 나와야겠어요? 왜 적게 나와야겠어요? 그럼 대표적인 게 학습 효과죠. 그잖아요. 일 능률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한 일은 좀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뭔가 인건비 산업이 비중이 클수록 이 효과가 크겠죠.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대표적인 게 병원이에요, 병원. 병원에 처음에 레지던트나 인턴 집어넣으면 수술 못하죠. 막 손 떨리면서 못하고 막 수술할 때 몇 시간씩 걸리는데 수술 한 몇 번 해보고 나면 막 김밥 먹으면서 막 수술하죠. 똑같은 수술을 하는데 토탈 코스트는 달라지잖아. 그게 러닝 이펙트죠. 학습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일단. 그러면 경영자는 이 $500 안에 뭔가 그 컨트롤을 잘 한다면 줄일 수 있는 원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원가 절감할 수 있는 일을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다루는 파트가 세 번째 파트인 원가 절감인데 원가를 절감하려면 결국 원가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컨트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러면 원가를 줄인 거죠. 동일한 수량인데 토탈 코스트가 적게 나왔다면 원가를 줄인 거잖아요. 그거는 원가 절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관리회계는 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당연히 순서는 이 중에 뭐부터 먼저 배워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파트 1인 건 이해되죠? 그 중간고사인 것도 알죠, 아까? 그 다음에 파트 2가 플래닝인 것도 이해되고, 아까 여기 기말 시험 보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파트 3가 이제 컨트롤 영역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회계에 정보의 스펙트럼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가장 낮은 스펙트럼이 코스팅, 중간 스펙트럼이 플래닝, 그다음 가장 상위 스펙트럼이 컨트롤, 원가 절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최고 경영자라면 이 세 개 중에 어떤 정보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컨트롤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최고 경영자들 모아놓는 그런 데 가서 강연하라고 그러면 저는 세 개 중에 무슨 얘기만 하겠어요, 그냥. 컨트롤만 얘기하겠죠. 그 사람들은 코스팅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 뭐 계산기 뚫릴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들을 잘 짜서 코스트를 줄일 거니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그다음에 아까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이런 거 들어갔죠? 브레이크 이븐이나 손익분기점을 분석한다든가 또 중간관리자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예산이죠. 예산. 그럼 내년도 예산 편성해라. 이건 팀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팀장들이 예산 편성을 하려면 변동비, 고정비 알아야겠죠. 우리 부서에 변동비가 뭐고 고정비가 뭔지 알아야 레포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버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래닝 툴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제일 마지막 하위 레벨이 이제 코스팅이니까 주로 신입사원들이나 뭐 대리급들 있죠. 이런 급이 이제 코스팅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대학생들은 세 개 중에 어디를 제일 좋아하겠어요? 코스팅이죠.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계산만 하자. 그러면 생각하는 건데 뭔가 좀 현실적인 대화를 하자. 그러면 이제 돌아버려요.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또 자기하고는 잘 안 맞으니까. 자기 환경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데 또 이 중에 과장이나 뭐 부장급 있으면 이런 얘기하면 좋아한다고요. 당장 회사 가서 써먹으니까 버지팅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임원들 있으면 또 요 얘기하면 좋아한다 그죠. 그러니까 내부 정보 이용자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직급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스펙트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게. 자, 우리 시험에서는 뭐 다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시험의 당락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했고,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잘 나오는 것이 요 파트 2입니다. 파트 2. 그래서 파트 2가 여러분한테는 가장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세 개 중에 계산량이 제일 적은 파트가 어디겠어요? 컨트롤이니까 컨트롤은 이제 에세이가 잘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책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 나왔으니까 이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시험에서는 요걸 좀 어렵게 내요. 파트 1을. 그래서 이제 미국 애들은 파트 1 정도는 거의 그 ERP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컴퓨터가 사실 원가 계산하는 거지, 사람이 계산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컴퓨터 시킬 일을 사람이 계산기 두들가면서 그렇게 우악스럽게 할 필요가 아니니까 간단한 컨셉만 테스트할 정도로 내고, 대신에 사람은 파트 2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닝 쪽을 좀 심도 있게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이제 한국 시험들은 이제 요 파트 1을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세 개 중에 어디가 제일 어렵겠어요? 파트 2겠죠. 파트 2니까 이제 1월 말, 2월 초, 그때 분위기 흐림. 미리 날씨 예보하는 거예요, 일단. 예? 그때까지 좀 원만하게 가다가, 이때 이제 이탈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여기 파트 1부터 시작해 봅시다, 일단.